이게 제가 있었던 집의 대문인데 여기 있어 저 고양이도 제 고양이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닭들도 제 닭들이 아닙니다. 그냥 막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닭들이 어찌나 방 안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지요. 우리는 닭을 가둬서 키워서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옵니다. 그냥 집 안으로. 무슨 볼일이 그래서 식구를 다 끌고 옵니다. 병아리들이랑 엄청 삐약삐약하면서 무슨 시찰 나온 것처럼. 그래서 방 안에 들어오면 휙 쫓아냅니다. 휙 하면 쑥 가요. 근데 방문을 딱 나간 순간 잠깐만 저기 갔었나? 하고 다시 옵니다. 그 방 안에. 아무래도 이제 새 머리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이 좀 약한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쫓아내고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좋은 거는 그렇게 생물들하고 공간을 공유한다는 거. 그냥 너무 배타적이지가 않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도 가려면 가고 정글에 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온 제 집의 모습인데 저 집이 저 마을에서는 가장 호화로운 집이었고 1년치 월세가 한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런 부동산 가격이라면 여러분 너무너무 살고 싶죠? 그런 세상에서. 저 뒤로 가면은 바로 제가 출근하는 밀림이 나옵니다. 그럼 집과 밀림의 통근거리는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최고의 통근거리를 할 수 있죠. 뭐 지하철, 지옥철 시달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연구했던 곳을 항공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 중간에 갑자기 좀 확 그 나무가 없는 그 공간이 바로 차밭인 것이고 나무가 남아있는 공간이 아주 그냥 천여림으로 남아있는 열대우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저 마을이 제가 있었던 집은 저기 있고 이 중간에 여기는 바로 긴팔 원숭이들이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장비가 막 대단한 무슨 휘황찬란한 장비들은 아니에요. 장비를 좀 소개할까요? 장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뱀이 밟으면 순간적으로 물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 무릎 아래까지 오는 장화를 신습니다. 웬만한 뱀은 그거를 뚫지 못해요. 그거 뚫을 뱀이면 그냥 죽어야죠 뭐. 그런 거 만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 워낙 진흙이 막 질척거려서 웬만한 무슨 그런 아웃도어 슈즈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일회용으로 버리게 됩니다. 왜냐면 진흙이 그냥 범벅이 돼서 무슨 뭐 고어텍스, 뭐 공기순환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통이 있는데 정글이 그렇게 물이 많이 있어도 왜냐면 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생명 현상이 생기는 건데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은 끓인 저 한 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야지 그냥 페트병에 가져갔다 깔고 앉아서 끝나면 그날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전기가 있는데 이 정글은 워낙 빽빽해서 저랑 김상주 씨와 거리 정도만 돼도 여기 빽빽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불러갖고는 서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불렀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어떤 언어화된 분절음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오 그렇죠. 이렇게 또 정글 체질이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람은 시키면 잘 못합니다. 근데 바로 나오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좀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동물과 가까운 소리를 내야지 멀리 전달도 되고 누가 어딘지 압니다. 근데 그 거리가 아닐 경우에 좀 더 먼 거리일 경우에는 이제 무전기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글용 칼이 있는데 정글용 칼을 제가 한번 다루어 보니까 그 사극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칼질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칼질은 내가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칼질은 우리 소독하시는 분이 다 해서 주는 거고 저는 그냥 들고만 있습니다. 네. 저는 사극을 뭐 많이 안 봅니다만 굉장히 호리호리한 남자 배우들이 칼질 딱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막 후두둑 넘어지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이제 픽션인가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냥 조그만 그 풀 하나도 제대로 자르려면 진짜 힘을 줘서 사선으로 이렇게 촥 해야지만 정말 칼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무를 베진 않고요. 다시 자라나는 초본류만 베서 아주 좁은 길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쌍안경인데 쌍안경은 한 10배 정도 비율이 되는 걸 씁니다. 근데 쌍안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동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사냥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건 시선입니다. 시선. 가까이 오는. 그래서 여러분은 동물을 꼭 때려야지만 학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너무 오래 쳐다보면 기분 나쁘고 불안하잖아요. 아마 제가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면 더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동물은 더 하죠. 왜냐면은 와서 누가 본다는 것은 거의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먹으려고. 누가 그냥 궁금해서 동물끼리 쳐다보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걸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면서 우리가 연구를 한 걸 할 수 있는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저 쌍안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침해적인 동물의 어떤 안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연구의 도구가 바로 쌍안경 같은 게
매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입성하는 순간 저는 굉장히 감회가 그때도 새로웠습니다. 아, 저게 들어가는구나. 제 옛날부터 어린 시절에 봤었던 책을 보면서 정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야생의 왕국인데 거기에 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근데 어떻죠? 되게 어둡습니다.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고 그 어두운 이유는 뭐냐면은 정글은 가장 따뜻하고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이 너무너무 왕성합니다.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뭘 위해서 경쟁하냐면 바로 햇빛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햇빛은 부족하죠. 왜냐하면 햇빛은 면적에 따라 제한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물들이 너무너무 경쟁하면서 게다가 경쟁할 만큼 물과 토양과 그 온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쭉쭉쭉 나가니까 위에서 서로 아예 덮여 있어요. 그래서 아래 들어오는 빛은 굉장히 없습니다. 적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어두운데 약간 이제 지나면 시야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주 멋있는 이제 식물들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보이는 이 양치 식물은 실제 사이즈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이 스크린에서 보는 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공룡 선사시대 나왔던 식물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치 식물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들인데 여기에 말려 있는 건 이렇게 말려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핍니다. 그래서 마치 동물 같아요 거의. 털까지 달려 있고 마치 식물과 동물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그런 생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그냥 걷다가 고개만 숙여도 바닥에 저렇게 아름답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닥마저 너무 포장이 돼 있어서 지구가 숨 쉴 곳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숨 쉬는 곳은 보통 어디를 통해서 숨을 쉬냐면 가로수 바로 밑에 있는 요만한 공간 있죠? 거기만 포장이 안 됐어요, 보통은. 그렇지만 이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데나 카메라를 들이대도 제가 봤을 땐 그냥 하나의 작품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보석 같은 저런 곤충 하나가 실잠자리 같은 건데 후드득 날라서 저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저걸 보는 순간 갑자기 그냥 말을 잃게 됩니다. 저런 동물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다니. 나타남으로써 그냥 감동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저걸 굳이 보석화해서 이렇게 어디다 끼고 있어야 되나요? 그냥 저는 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목적을 알아요. 저게 놀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연구를 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동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일부러 잘 안 보이는 사진을 제가 물론 넣겠죠.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렇게 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실루엣 정도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갑자기 원숭이가 사사삭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 원숭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관찰을 하니까 지도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포착된 줄 알고. 만약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제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뭐가 있죠? 꼬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영장류, 유인원, 원숭이 구분할 때 유인원과 원숭이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원숭이는 꼬리가 있지만 물론 그중에 사실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유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긴팔 원숭이도 아까 긴팔 유인원이 맞는 이름인데 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하는 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연구 안 하는 이 종이 그렇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자기를 쫓아다니는 줄 알아요. 저는 그냥 갈 뿐인데 게다가 얼굴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일종의 랑구르 원숭이라는 동물인데 게다가 소리가 막 뭐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계속 도망을 가요. 저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너 아니. 그래서 저랑 인연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원숭이입니다. 근데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단서를 갖고 찾아야지 막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저 넓은 밀림 안에서 동물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뭘 갖고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나뭇잎의 흔들림. 나뭇잎의 흔들림은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에 그냥 흔들린 건 식물성이에요. 이렇게 이런 건 식물성이에요. 근데 동물성이라는 건 누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리가 날 때 좀 어떤 밀림이 조용할 땐 굉장히 조용해요. 왜냐면 모든 동물들이 다 시끄럽다면 서로 잡아먹혔을 테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긴팔 원숭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밀림에서 가수입니다, 가수. 거기서 가장 노래를 잘해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긴팔 원숭이가 들었다면 어떻게 저렇게 못할까 아마 생각을 했어요.
이런 소리가 매일 아침마다 납니다. 그리고 원래는 부부가 같이 불러요. 얼마나 금슬이 좋습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인간이 그걸 안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끄러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소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도 방위가 잡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다음에 집단 간 영역 싸움이 있는데 김팔원 원숭이 맨날 싸웁니다. 왜냐면 그 싸움을 통해서 경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싸움은 약간 우리 인간이랑 비슷한 게 수컷이 앞에 나와서 싸우고 암컷은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약간 좀 이렇게 응원하는 치어리더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지는 뭐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뭐 야야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으로 말로 잘 싸워요. 사람이랑 비슷해요. 네 비슷하죠. 막 여자끼리 치고받는 거는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싸우는 소리 되십니까? 싸우는 소리는 그 여자 소리는 좀 이렇게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보여주세요. 좀 파편적으로 들려주시면. 조금만 들리시면. 아까 같은 소리는 안 나고 약간 좀 그냥 뻑뻑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납니다. 네. 네, 지금 이거보단 좀 더 싸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근데 한 번은 그 수컷이 안 싸우고 있는 날이 있었어요. 암컷은 싸우라 하고 있는데 수컷이 대충 싸우다가 와서는 그냥 과일 먹고 막 이랬더니 암컷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오더니 뒤통수를 그냥 그래서 맞자마자 다시 이렇게 싸우러 가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세계랑 너무 비슷하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맞아야 지 어떡하냐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암컷이 리드를 합니다. 수컷이 암컷 때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보다 교양이 있는 존재죠, 그렇죠?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을 할 때도 암컷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수컷은 마치 쇼핑 나올 때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처럼 또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근데 있습니다. 전 궁금한 게 네. 부부가 꼭 같이 다녀요. 부부가 꼭 같이 다닙니다. 헤어지거나 그런 건 신기하네.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좀 결혼을 오래 한 커플의 경우에는 좀 헤어져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나중에 저녁 되면 항상 다시 합치고 완전 단독 행동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금술이 좋은 부부는요 한시도 떼놓지 않고 같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단서를 가지고서 김팔 원숭이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보입니다. 이제 아까보다 훨씬 쉬운 사진이죠, 그렇죠? 저기 저기. 부부 원숭이. 몇 마리 정도 보이세요? 두 마리. 두 마리. 네, 두 마리. 어쩌면 세 마리일 수도 있겠죠? 어디? 여기 두 마리 저기 있고 이쪽에 있지 않아요? 저거? 이미 다 영장류학자가 되셨네요. 네, 저기 있잖아. 보는 순간 이제 딱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제가 목표로 한 동물을 만났으니까 해서 쫓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숭이는 어떻게 하죠? 저를 또 보는 순간 도망가네요. 너냐? 난 가. 이러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갑게 얘만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보는 순간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정말 힘차게 도망을 갑니다. 날라간다. 그냥 약간 가는 게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저건 출발할 때입니다. 출발할 때 저렇게 출발을 하고 다른 모든 원숭이들은 점프 착지식의 이동을 하는데 긴팔 원숭이는 탁 걸고 그냥 어깨를 휙 돌립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가 거의 360도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아예 브레이크를 안 잡습니다. 휙 거고 관성을 완전히 살리면서 계속 갑니다. 탁 서커스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빨라서. 그렇게 굉장히 빨라서 나무에 다니는 날지 않는 동물 중에서는 가장 빠른 동물이 긴팔 원숭이인데 왜 제가 제일 특별히 긴팔 원숭이를 연구하려고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쟤랑 경주를 하느라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런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네. 긴팔 원숭이는 그냥 직진을 하고 있는데 그냥 평지를 걷고 있죠, 평지를. 근데 저는 짧은 다리를 이끌고 아주 꼴사납게 그냥 바닥에 붙어갖고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그림을 저렇게 그렸지만 저 바닥이 저렇게 골프장 잔디처럼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온갖 게 있습니다. 온갖 게. 그거를 막 가시가 있고 뭐 진흙 있고 뭐 구덩이가 있고 하는 걸 보면서 긴팔 원숭이 어디로 가는지 막 시시각각으로 사라지고 있는 걸 보면서 무전기로 인도네시아 말로 얘기를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연락하면서 발을 안 삐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달려야 되는 걸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 짓을 굳이 사서 하는 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림 누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몇 개만 빼곤 다 제가 그린 거고요. 그래서 멀어지려고 하는 긴팔 원숭이와 가까이 가려는 저하고의 싸움이 그때부터 벌어졌죠. 쟤는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게 계속 오려고 하는지. 물론 평소에도 긴팔 원숭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 익숙하지만 그냥 와서 보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슨 스토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리를 좁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김파원숭이의 마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마음에 이르게 되느냐면요. 영장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호기심이 많은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는 지겨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호기심이 충족이 되면 되게 지겹잖아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면 영장류는 어느새 지겨워합니다. 아, 그렇게 오고 싶냐? 그럼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슴 같은 애들은 안 그래요. 왜냐면 사슴은 무조건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겨워하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도망가요. 사슴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어느 순간 막 쫓아갔더니 사슴이 옆에 있는 걸 허용하더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영장류는 그게 됩니다. 뭐냐면 지겨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겨움이 그 호기심의 반대급부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동물의 마음에 이를 수가 있고 그러면 옆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왜 굳이 저 인간은 저렇게 나를 향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런 날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서 저는 정글에서 처음에는 뭐 5초 본 것도 상당히 쾌거였어요. 그러다가 5초가 10초가 되고 10초가 30초가 되고 정말 계속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김파원숭이 아예 못 찾다가 아까처럼 찾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날에 이제 찾았다 하고 팀원들이랑 막 맥주라도 마시면서 축하를 막 했습니다. 막 의기양양이 돼서. 근데 이제 갑자기 즐거운 회식 중에 누가 질문을 하죠. 근데 그저께 봤던 걔 있잖아요. 걔가 어제 봤던 걔인가요? 그놈인지 궁금하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다들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걔가 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제 옷도 다르고 하니까 더 쉽지만 어렵습니다, 개체로 구별하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걔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런 연구를 보셨을 때, 뭐 다큐나 이런 걸 봤을 때 녀석이 뭐 올라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하나가 나왔을 때 그 문장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문장인지를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처럼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 그때 봤던 그놈은 좀 털이 좀 북실북실했던 것 같아. 아니, 젖꼭지가 유난히 컸던 것 같아. 뭐 이런 온갖 몸을 막 그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제 개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근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김파원숭이마다 이렇게 개별성이 있구나. 그전에는 저도 당연히 뭐 개체마다 다르다는 건 알지만 그 숲 전체에서 아는 애를 만나는 거예요. 아는 애를. 되게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겠네요. 예,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는요 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침팬지 연구소에 있을 때는요 좀 있다 보니까 저 멀리서 뒷모습 보고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친구나 애인이나 뭐 남편, 아내분들 저 멀리서 지하철에서 만나요 그랬으면 저 멀리 뒷모습 보고도 알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영장류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압니다. 이름도 다 지어놨어요. 저도 이름을 다 지었죠. 그래서 이 안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개별성을 가진 동물들이 있는가라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가서 제가 처음 만남, 제가 그냥 김파원숭이 연구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일단 걔네한테 집중을 한 것뿐이지 실은 다 딴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개별성에 하나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저 개구리는 나뭇잎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렇네요. 지금은 제가 일부러 그 초록색 잎 위에 놨지만 그냥 낙엽 위에 떨어뜨리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어딘지 안 보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다람쥐는 사실 사진이 저런데 거대 다람쥐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빼고 한 크기 이만합니다. 꼬리까지 하면 이만하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정말 희한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옥시기 하는 거 같은데요. 약간 애들 그 좀 레이저 총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떤 몰상식한 인간이 저런 걸 들고 와서 막 쏘고 있나 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쟤더라고요. 그래서 다람쥐들이 희한한 소리를 납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건 그 안에 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그 고대는 표범이 실제로 살고 있고 처음에는 발자국이란 똥만 발견을 했었죠. 근데 일본 연구자들이 카메라 트랩이라는 걸 설치하니까 무인 센서 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저렇게 잡혔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실제로 저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너무너무 바랬는데 제가 정말 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바랬는데 제 눈앞에서는 안타깝게도 안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표범의 그 이빨이 여기를 정말 이렇게 뚫고 있는 그 순간엔 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했겠죠. 근데 그 직전까지는 저는 정말 원했습니다. 진짜 잡아먹히는 걸 정말 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만나면 진짜. 실제로 만나면 그냥 거의 운에 맡겨야 됩니다. 운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약간 자기가 더 덩치를 크게 보이게 하면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재수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가야 되고
사실은 저 시간을 보십시오. 저 맨 밑에 사진에 4시 55분이라고 돼 있죠. 오후 4시 55분이에요. 제가 당연히 숲에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생물이 그 숲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그 숲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떤 겸허한 자세를 줍니다. 그 숲 자체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생태계의 완전성 덕분에 나도 그냥 하나의 내가 지배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냥 얼마든지 거기에 영양 공급하러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숲이 저랬잖아요. 우리나라 숲은 심지어는 호랑이랑 표범이 같이 산 숲입니다. 거기다 늑대도 같이 살고 담비랑 여우도 같이 살고 삭도 같이 사는 숲. 그게 바로 한국의 숲인데 우리가 이토록 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숲으로 밖에 나가야지만 동물들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이 많은 동물들은 다 집 안에서 만나는 동물들입니다. 아, 이거 뭐야. 그래서 특히 저 중간에 있는 박쥐 같은 경우는 낮에 잘못 나온 박쥐가 사진을 좀 찍으라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싫어하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 나방들은 화장실에 붙어 있는 애들인데 화장실 이렇게 그 비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비누가 아마 먹을거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비누에 보고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오른쪽 위에는 저 뱀이 개구리를 삼키고 있는 모습인데 바로 집 옆에서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이런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저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저 순간 개구리 느낌이 어떨지. 왜냐면 특별히 아프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일단 그냥 들어가는 상황이라 아마 개구리 그 삶의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진 않았을까. 그다음에 집 안에 이제 또 원치 않은 동물도 있죠. 저도 사실은 아무리 동물을 좋아해도 뭐 바퀴벌레 같은 게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퀴벌레 커요. 크고 어떤 때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일어났는데 이마 위에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잡으려고 이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빠르게 잡았습니다만 제일 난감한 건 그래서 쥐가 많아서 끈끈이를 이제 하나 그 위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끈끈이를 그 내리는 그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왜냐면 그 내리는데 뭐가 묵직합니다. 심지어는 뭐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눈높이로 내릴 때까지 그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원치 않은 동물들의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건 저렇게 위대한 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밤에 누가 하도 문을 두들길래 문을 두들겨. 누가 이렇게 밤중에 또 몰상식한 사람이 찾아오나 하고 있었더니 문을 열어주니까 저분이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포자락 그냥 펼치듯이. 그래서 정말로 저는 옆에 이렇게 비켜섰습니다, 제가. 어서 오세요. 뭐예요? 너무너무 일종의 장수풍뎅이 같은. 근데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장수풍뎅이라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 거보다 크고. 저 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고 하룻밤을 묵게 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물어요. 네, 전혀 물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저는 저희 문에 그 치킨집이나 피자집, 전단지 말고 이런 게 찾아오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럼 온갖 이상한 우편물 대신에 똑딱 두들기면 갑자기 저런 게 날아 들어오는 그런 세상에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특이하셔. 특이한 거 맞으셔. 네. 한국말의 그 연구 대상이란 말이 좀 재밌잖아요. 그 뉘앙스가. 걔 참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대상화가 된다는 것은 걔를 하나의 어떤 저랑 같은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연구의 시선을 받는 하나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 동물도 다 저와 비슷한 하나의 주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비슷하게 감각이 있고 시점이 있고 다 삶에 대한 행복 추구권이 있고 라는 하나의 주체로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쫓아다니고 처음에는 5초밖에 못 만났다 그랬죠. 나중에는 하루 종일 쫓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 앞에 2, 3m 앞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 정도로 저를 믿고 진짜 이제. 그냥 제 앞에 내려와 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동물원 같은 데서는 제 앞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원은 억지로 있는 건데 완벽히 자발 의지에 의해서 동물이 자기가 원해서 내려와서 저랑 만나는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이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동물이 사실 이건 아슬이라는 당시의 처녀였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시집 갔습니다. 어떤 논팽이랑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굉장히 아끼던 애였는데 가장 또 깜찍하고 용감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였어요. 박사님이 남자로서 이렇게 좀 불만이지만 다가왔나 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저쪽한테는 좀 어필이 되는 모양입니다. 썸 탔네, 썸 탔어.
정글 속에 있다 보면 왜 그 새끼들의 새로운 탄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가 아,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한창 쫓아다닐 때 갑자기 어느 날,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음 날엔 새끼가 있었어요. 처음엔 너무 작아서, 원래는 김파원씨가 자라면 엄마 여기를 이렇게 껴안아요, 이렇게. 네. 근데 너무 어렸을 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엄마가 이렇게 한 손으로 붙잡고 다닙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점심시간 나갈 때 그냥 지갑이나 핸드폰 쥐고 있듯이.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다녀요. 한 손으로 다녀서 그때 잘못하다가는 제가 쫓아가 막 도망가기 바빠서 이걸 놓으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쫓아다니고 한 2주간 휴가를 줬어요. 저희. 휴가를 주고 엄마 배때기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 하고 한 2주간은 일부러 안 쫓아다녔죠. 그래서 정말 2주 후에 보니까 이렇게 엄마를 딱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제 어시스턴트가 지었는데 꿈꿈이었어요. 꿈꿈. 한국의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봤었던 첫 번째 아기였고 너무너무 용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제 생각에 뱀이나 뭐 다른 동물에 먹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자연의 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웠지만 밀림에 무슨 동물이 죽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동물이 태어났을 그 날도 알고 성격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그리고 죽은 것까지 아니까 걔의 역사를 내가 아는구나라는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꿈꿈이 어물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제가 김팔원숭이를 하나의 주체로 느끼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숲에 다른 모든 생물도 하나의 주체구나. 그래서 주체라는 것은 진짜 우리랑 그 동등한 위상에 있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고 싶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숲에 딱 보이기에는 일단은 뭐 여러 식물은 많지만 잘 안 보이죠. 어떤 동물들이 뭐가 있는지는. 하지만 저기 안에도 사실 많은 주체들이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수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 있던 거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그 그림책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밀림에 가면 저렇게 한 번에 쫙 나오는 경우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밀림 동물들도 그 서로 잡아먹히고 뭐 먹는 애들끼리 자 5분간 정전입니다 하고 그냥 나와서 자 이따가 그만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저런 그 광경은 펼쳐지진 않지만 저토록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비록 보이진 않아도, 비록 동시에 나오진 않더라도.